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0년하고 2021년 새로 나온 판례들, 최신 판례, 2년간 최신 판례 정리하는 최신 판례 특강 시간입니다. 이제 종합반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죠, 마무리. 그죠? 그래서 올해 나온 최신 판례들하고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신 판례 강의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일단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이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조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2년치를 할 건데 2021년 그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들이죠. 그것들이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낮아요. 왜냐하면 좀 덜 익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죠? 그래서 판례가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덜 익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1년 판례는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판례, 그러니까 2020년 판례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죠?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래서 최신 판례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는 최신 판례에다가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오히려 중요한 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기본적인 내용들이다. 그죠? 그게 이제 훨씬 더 출제가 많이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최신 판례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지 마셔라.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좀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노트 자료가 하나 있고 우리 특강 자료가 있죠. 그래서 특강 자료 이제 보고 노트 자료는 옆에 이제 놓고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부터 가시면 제1장 충설 있고 그 박스 하나 있는데 권리의 경합에 대한 판례가 이제 2021년에 이제 2개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면. 자, 권리 경합이죠. 청구권 경합이죠. 쉽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기존 법리예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도 충족하면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경합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손해배상 청구권 중 그러니까 두 개의 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일단 기존 법리고, 다만 이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목적을 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 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배상 청구는 거기 이게 민사소송법적으로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임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이제 민법적으로 얘네들의 요건이 다 다르잖아요. 채무불이행 요건하고 불법행위 요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충족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결론. 추가되는 내용,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다른 청구권 별개로 성립 요건과 법률 효과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 요건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 굵은 것이죠.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무조건 100% 불법행위가 함께 성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의 요건에 따라서 채무불이행만 성립하고 불법행위는 성립 안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만 성립하고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두 요건 모두 갖출 때 둘 다 성립해가지고 청구권 경합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죠? 그런 내용이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는 동일한 법률행위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경합할 경우에 권리자는 선택해서 하나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요때, 자, 밑줄, 굵은 것이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면책약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책임에만 면책약관이 있는 거야. 그러면 청구권 경합하는 불법행위 책임에는 그 면책약관이 적용이 될까요?안 되겠죠.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중간에 좀 띄워놓고, 그래서 계약상 면책약관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계약상 면책약관은 불법행위 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되셨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중간에 넘어간 부분,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불법행위 원인은 손해배상 청구에까지 적용한다. 그런 약정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함께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 약정이 없는 이상에는 채무불이행 책임만, 계약상 책임만 적용이 되고 불법행위 책임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요게 이제 심의 측으로 넘어가서 사정 변경에 대한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년도에 이제 판례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꼭세 1번은 여태까지 기본적인 법리예요. 그래서 사정 변경의 원칙이 되면, 자, 밑줄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변경이 돼야죠. 현경이 변경이 되고, 그러면 이제 셋째 줄 계약 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해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권도 인정이 되고 해제권도 인정이 되고 기본적인 법리다. 그죠?
그럼 이제 실제 사례 2번, 꺽쇠 2번 사례를 보시면, 이건 이제 많이 중요하지는 않은 사례인데 보시면 포인트가 있어요. 갑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임대인 을과 토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죠.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으려고 토지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 굵은 글씨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위 목적을 명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델하우스, 그러니까 거기 견본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이 토지를 빌리는 거다라는 목적을 명시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래 밑줄 보시면 견본주택 건축이 임대차 계약이 기초가 된 사정이 되잖아요. 명시를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견본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사정변경이 있죠. 그래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면 사정변경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밑줄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의 해지 통보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로 인해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니까 이제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비교 판례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기존에 이제 2007년 판례인데, 이게 비슷한 사례인데 결론이 달라서 이제 비교 판례예요. 그래서 그 꺽쇠 1번은 똑같은 얘기고, 그래서 이 페이지 넘어가셔서 밑줄 따라 보시면, 자, 똑같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면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으로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사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변경돼 봐야 그거는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 꺽쇠 2번 보시면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게 공공용지에 편입이 돼갖고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모델하우스 건축, 그러니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사례는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줄 뒤에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결론이 반대다. 그럼 왜 그러냐? 밑에 손가락 표시 밑줄을 보시면 이번에는 그 밑줄 이 사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에 피고가, 그러니까 매도인이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던 거예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까는 견본주택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는 것이다라는 목적을 명시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게 어차피 개발 제한 구역에 속해 있으니까 못 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 그거 다 알고 사는 거니까 내가 이제 만약에 행정상 제한이 있어도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게 그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사정 변경 해지 안 되죠,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실제 요게 이제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 별로 없는데 혹시 이렇게 출제가 되면 그런 사정 때문에 다르다, 그것만 챙겨 두시고, 이 꺽쇠 2번의 경우에 그 책임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요걸 지문에서 안 줄 수도 있어요. 그 위에 판례 원문대로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 위에 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 판례 보시면 이거구나 이렇게 알아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서도 이제 또 비슷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 별표를 해놨죠. 거기에. 그래서 하얀색 별표는 별로 안 중요한 거고, 그냥 까만색 별표 하나 있으면 좀 볼만한 거고, 이제 2개 있으면 중요한 거 이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하얀색 별표짜리 하나 보시면, 이번에는 미국 비숙련 취업 이민을 위한 알선 업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음 줄 추가 행정 검토 및 이민국 이송 결정을 해서 비자 발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못 나가죠. 이민을 못 나갑니다. 사정 변경이 됐잖아요. 그러면 갑등은 사정 변경을 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안 중요하니까 그냥 쓱 한번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꺽쇠 1번. 자, 이번에는 권리남용 판례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밑줄 보시면 불특정 다수인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라고 그러죠. 공로. 그러니까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그죠? 그래서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밑줄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죠. 그래서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해서만, 야, 너는 여기 못 다닌다, 이렇게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특정인 통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면 당연히 이제 불법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요. 이때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우리 방해 배제나 장래생일 방해를 방해 제거 예방이죠. 하기 위해서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도 있다, 그죠? 너 막지 마라, 이렇게 이제 소구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이렇게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정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이게 개인 사유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유지 소유자는 이게 공로가 돼버리면 소유권의 제약을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면 이는 참아야 돼. 소유자가 참아야 돼. 그래서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에 제공된 도로의 철거, 야 이거 공로 철거해라, 점유 이전 또는 통행 금지해라, 이런 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겠죠. 그죠? 되셨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고 가면 된다. 됐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그냥 사회적 제약을 받는 거지, 이걸 공로를 철거해라, 뭐 이렇게 청구하는 거 권리 남용이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제2장 권리의 주체 가셔서 행위 능력 편인데, 거기 박스에 또 이제 맨 마지막 판례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자면 가족법 판례예요. 근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을 텐데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니까. 근데 이제 읽어보시면 금방 느낌이 와보시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밑줄만 따라오세요.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한 사건에서 넘어가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딱 보고서 이해가시죠? 이거는 한정후견 사례가 아니라 성년후견 사례다 그러면 성년후견 개시를 할 수 있다고요. 그죠? 반대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슬쩍 하면, 요거는 이제 한 번만 보시면 금방 들어오시죠. 그죠? 됐다. 자, 되셨고, 이제 제5절 법인 가시면, 자, 이 법인 밑에 있는 판례들은 전부 다 중요하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판례들이고, 그래서 2021년에 이제 그 맨 밑에 이제 있는 판례가 2021년에 나온 건데, 요걸 알기 위해서는 2018년 판례, 19년 판례 다 필요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례는 2018년 판례인데 별표 2개짜리죠. 그래서 다 아시는 판례. 우리 여러분들이 보통 한 2020년도 판례까지는 우리 기본 강의 때도 했고 중급 강의 때도 했고, 그래서 익숙한 판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다. 여러분, 기본재산 처분행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법적 성질은 이제 허가라고 쓰지만 이제 정관 변경 허가는 인가라고 하죠. 그죠? 뭐 그런데 뭐 그거 다 아시고, 그래서 재산법인의 정관 기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자, 뭐 이런 판례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재산 변경이 되면 뭐 기본재산이 빠져나가는 건 물론이고 이제 추가되거나 편입하는 행위도 뭐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잘 아시는 판례죠. 그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죠. 요거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노트를 좀 보시면, 노트 1쪽에 맨 위에 있는 도해를 보시면, 자, 이게 재단법인이 스스로 재단법인이 스스로 팔아가지고 뭐 처분해갖고 기본재산이 변경된다. 당연히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죠. 근데 문제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해서 경매를 하면 이게 재단법인에서 재산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못 얻으면 강제 집행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채권자 A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때도 과연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냐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그래도 필요하다죠.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강제 집행해서 재단법인의 재산이 변경이 초래될 때도, 그때도 이제 주무관청의 허가는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판례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자료 돌아오셔서 강제 집행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죠? 자, 근데 너무 중요한 거 꼭서 2번 보시면, 이제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의 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이죠. 우리 저당권 설정행위는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단지 저당권의 부담만 이제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는 이게 기본 재산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본 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그죠? 매우 중요한 판례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2019년 판례 예외 판례가 있는데, 요건 뭐냐면, 자, 조금 전에 2018년 판례에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 판례 보시면 포인트는 그 굵은 것이죠.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 재산은 담보 설정할 수 없는데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으면 담보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정관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관 규정이 있으니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저당권 설정할 때도 그때는 주무관청 허가 얻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반드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읽은 예외 판례에서 저당권 설정에 주무관청 허가를 얻는 거는 정관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관 규정 이런 거 없으면은 우리 위에 꺽수 2번처럼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에는 주무관청 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외 판례 오셔서 정관에 담보 설정할 때도 주무관청 허가를 받으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서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한 경우라면 자 그러면 근저당권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경매에서 이제 또 임의경매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요때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기본 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죠? 왜? 저당권 설정하면서 이미 허가를 받아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임의경매 등으로 기본재산 매각할 때는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다. 요게 2019년 판례였어요. 사실은 이건 다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2021년에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하얀 별표에 예외 판례, 동지 판례인데 비영리법인이 이번엔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에 변경을 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전세권도 이제 설정적 승계니까 제한물권 설정이 불가하니까 이것도 원칙적으로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을 텐데 요 사건에서도 정관에 거기 나오죠. 그 이제 손가락 표시, 셋째 줄에 손가락 표시 보시면 정관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정관에 이제 담보 제공할 때도 이제 허가를 받아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상에는 나중에 전세권 소멸통고, 우리 전세권 소멸통고하면 다시 부동산이 다시 돌아오는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다시, 그죠? 또다시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전세권 설정할 때 허가 다 받았으니까 나중에 소멸통고할 때도 또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21년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취지다. 어렵지 않죠? 그죠? 되셨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제6절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인데, 그 밑에 있는 판례는 2019년에도 나왔고, 2020년에도 나왔고, 똑같은 판례가 이제 19년, 20년 연속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비법인 사단에서 좀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자, 밑줄 따라오세요.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이건 뭐 다 아시죠? 둘째 줄 뒤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줄 그중 일부의 종원을 임의로 종원해서 배제할 수 없다.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혈연 관계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공동선조 후소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로만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그죠?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줄 특정 범위 내의 종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면 이것은 본래 의미,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 단체죠. 그죠? 그래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꺽수 2번 보시면 이제 종중 유사 단체, 즉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 이게 성립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래 밑줄 가시면 사적잔치 원칙 내지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이 종중 유사 단체는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중 유사 단체는 남자들만 모여라 해도 되고 여자들만 모여라 해도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3번 가시면 요게 이제 그 최신 판례에 추가되는 내용인데, 종중 유사의 권리는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 체계를 갖춰야만 비로소 단체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는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해오던 거에는 이미 그로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단체로서의 실체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이 판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단체로서의 실체 동그라미 쳐놓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공동의 일을 수행하여 오던 일단은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창립 총회를 열어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거기 조직체로서의 실체 동그라미 해놓고 그 두 개 비교 표시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구별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실체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뒤에 창립총회, 그러니까 뭐 정관, 그러니까 규약을 만들고
청문회 규약을 만들거나 창립총회를 열어서 형식적인 실체를 갖춰도 그게 이제 조직체로서의 실체는 형식적인 실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이 종중유사단체는, 그러니까 종중이나 종중유사단체는 이게 반드시 규약이나 창립총회를 열어서 형식적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요. 성립할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형성만 되면 비법인사단 이 성립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런 얘기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보시면 그래서 꺽쇠 3번의 셋째 줄 다시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을 형성하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생활을 해오면 이미 단체로서의 실질적인 단체는 성립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비법인사단은 성립한 거예요. 종중유사단체는 이미 성립해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로소 창립총회를 열어서 나중에 조직체로서의 실체, 즉 형식적인 실체까지 갖춘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성립 시점은 형식적인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실질적인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 때 이미 법인은 성립해 있는 거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노트 1쪽 우리 노트 좀 보실게요. 그 노트 1쪽에 그 두 번째 도회를 보시면 거기 이제 2007년 3739 판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자료에 보면 맨 밑에 있는 동지 판례, 박스 맨 밑에 동지 판례인데 그걸 먼저 보실게요. 이게 이 판례 자체는 안 중요한데 옛날에 이런 판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교회가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우리 이 종중유사단체 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비법인 사단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종중유사단체처럼 뭐 실질적인 성립이나 형식적인 실체나 이게 별로 구별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경우에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의 귀속이 되지만 그러니까 단체 성립 이후에 교회 대표자가 대표 행위를 통해서 예컨대 X부동산을 교회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바로 교회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데 교회가 아직 실체를 갖추지 못해서 아직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목사님이 개인의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 의무가 있잖아요. 이거는 교회 재산이 아니라 그냥 목사님 개인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노트 보시면 그 첫 번째 X부동산 취득했는데 이게 A라는 목사님이 발기인으로서 그냥 그 개인 명의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갑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거예요. 그러면 이 X부동산은 교회에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발기인 A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그 종중유사단체 판례를 보시면 그 제가 점선 표시해서 내려놨죠. 그래서 단체로서의 실체, 즉 실질적 실체는 이미 성립해 있고 그 뒤에 X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문화된 규약이나 창립총회를 갖춰서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X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미 단체로서 실체가 성립한 이후에 이제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이거 이해 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판례는 이제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자료로 돌아오시면 그 뒤 이제 읽어볼게요. 그래서 꺽쇠 3번에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굵은 글씨 보시면. 그래서 자, 그 실체로서의 조직, 즉 형식적 조직을 갖추기 이전부터 행한 행위나 또는 그때까지 형성한 재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조직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이미 실질적으로 성립한 이후에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직에게 귀속이 되는, 개인에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조직에게 귀속이 되는 거란 말이야. 되셨죠?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꺽쇠 4번은 보시면, 그래서 어떠한 단체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에 뭐 X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됐다, 이렇게 권리가 귀속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X부동산은 우리 단체 거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자, 뭘 입증해야 되냐면 우선 권리 귀속에 근거되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등이 발생한 당시에 자, 종중유사 단체가 성립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먼저 증명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단체로서 성립해 있었다. 이걸 먼저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당의 종중유사 단체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겠죠. 우리 단체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요거 그죠? 요 두 가지를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X부동산이 법인에게 귀속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예, 되셨죠, 그죠? 그래서 단체의 액수부동산이 예컨대 귀속이 되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먼저 종중유사단체가 성립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계약 등 법률행위든 법률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5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꺽쇠 5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예컨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고유의 종중인데, 우리 고유의 종중인데 우리는 남자만 모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우회하는 방법이 있겠죠. 야, 우리는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단체다 이렇게 표방하고 이렇게 회피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금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고유 종중이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데 여러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체의 실질이 고유 종중임에도 종중 유사단체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죠. 이렇게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회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판례 이제 해결이 됐다. 그죠? 그리고 동지 판례까지 다 받고.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권리의 객체, 최신 판례였고요. 제4장 권리 변동 가시면 법률행위 일반에 대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행위 해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20년 판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률 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이 된 거예요. 제1계약서, 제2계약서, 제3계약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 관계나 우월 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러면 정해진 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하여져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다음 줄,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계약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 하면 고친 거고 또 다음에 하면 고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다음 줄 굵은 글씨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건 뭐 상식적이죠. 그죠? 20년 판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별 박스 또 보시면 이번에는 또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또 당사자 의사 해석 문제죠. 그래서 이건 다 아시죠? 그래서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하는 대로 셋째 줄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죠? 기존의 법리고.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 애매해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우리 금융실명제잖아요. 그래서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이제 예금계약 당사자는 아시다시피 명의자가 원칙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사례를 보시면 밑줄 따라오세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비법인 단체. 그러니까 비법인 단체인데 납세번호나 이런 부여를 못하니까 못 받았으니까 이 비법인 단체 명의로 예금을 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나오죠. 대표자가 단체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면서 대표자인 자신, 개인의 실명으로 예금계약 등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한 거야. 근데 이거 체결하면서 금융기관에 야 이거는 내 개인 명의로 하지만 우리 단체가 당사자다 밝혔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융기관도 그 사람이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이다. 그리고 그 대표자의 실명을 확인했다. 그러면 금융기관도 거기 양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양쪽의 의사가 일치한 거예요. 단체로 일치한 거죠. 맞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 없는 당사자세는 그 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데 의사가 일치했다. 그러면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다.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그죠? 쉽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치하는 경우에는 일치하는 대로의 이해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법리를 잘 알고 계시면 최신 판례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해요. 그러면 최신 판례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박스 보시면. 자, 이번에는 무슨 사례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주담대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받아보신 적이 없을 테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예컨대 10억짜리 건물을 살 때 5억 대출을 받아갖고 이렇게 집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5억 대출 받는다 그러면 피담보채권 5억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저당권 설정해야 돼요? 그냥 저당권 설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 가서 돈 빌리잖아요. 무조건 근저당권 설정을 해버려요. 왜냐하면 근저당권이 편하니까. 나중에 이제 금액 늘리기도 편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금융기관이 여신거래에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이른바 포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헌이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약서는 처분 문서잖아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처분 문서니까 우리 처분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서 문헌에 따라죠. 그래서 문헌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해석해야 됨이 원칙이다. 그러면 문헌에는 포괄 근저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처럼 이제 계약서에 쓰여 있잖아요. 그럼 원칙은 문헌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외가 있죠. 그러나 우리 아무리 처분문서라도 당사자 합의가 다르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합의 내용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일반 거래 약관의 형태로 일률적으로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포괄 근저당 찍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부동문자로 인쇄해 두고 쓰는 것이다. 그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래 밑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헌과 달리 그냥 특정 채무, 그냥 5억이면 5억 요렇게 이제 피담보 채무하려는 취지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특정 채무란 말이에요. 포괄 근저당이 아니라.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담보 책임은 범위를 제한해야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 해석의 문제다. 그래서 계약 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박스는 103조 위반 판례. 오랜만에 또 이제 103조 위반 하나가 나왔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단체 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단체 협약은 우리 노사쟁의, 그러니까 이제 쟁의행위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자와 이제 사용자끼리 합의해 갖고 그 결과물이 단체 협약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단체 협약이 과연 103조 위반이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사안이에요. 보시면 우리 판례는 일반적으로 볼게요. 단체 협약도 민법 103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적용은 돼요. 그래서 단체 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되면 당연히 법률적 효력은 배제된다, 무효가 돼야 된다. 다만 단체 협약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 밑줄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치색이 강해요. 아시겠지만, 그죠? 이게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정치색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함부로 이거를 무효화 시켜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 무슨 사안이었냐면, 맨 밑에 이제 굵은 글씨 가시면,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노조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노조원 중 한 명이 뭐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그러면 아들이나 직계비서 이렇게 아들이나 딸을 그냥 무조건 능력도 안 보고 그냥 채용을 해버리는 그런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에 103조 위반 아니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둘째 줄, 그와 같은 단체 협약은 일단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냐 문제가 됩니다. 그죠? 아니 능력도 뭐게 이제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냥 아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째 줄, 이게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야 하잖아요. 다른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특히 요즘 이제 여러분들 젊은 세대 일자리 없어가지고 막, 그죠? 평등이 문제되는 사회에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린 뉘앙스는 막 103조 위반이 될 것 같죠?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세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상식에 좀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은 103조 위반이라고 봤어요. 하지만 다수 의견이 103조 위반이라고 안 봤어요. 그냥 그래서 상식에 좀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이거는 좀 암기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단체 협약은 103조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판례가. 되셨죠?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됐다.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쪽에 그 별 2개짜리 판례가 내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밑에 있는 판례인데 이른바 우리 제3자에 대한 판례예요. 꺽쇠 1번 보시면 이것도 사실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때 다 설명드렸는데 워낙 어려운 판례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니까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꺽쇠 1번 보시면 제3자의 범위는 뭐 기본 이론이죠. 권리관계 기초에서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게 아니라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제3자인지 아닌지. 그죠? 다시. 그래서 이제 꺽쇠 2번은 사례인데 요건 이제 노트를 좀 보실게요. 이게 실제 사례가 뭐냐면 갑이 이제 첫 번째 매매 예약을 하고요. 그냥 매매라고 일단 쓸게요. 이게 통정허위 표시였어요. 그리고
배우일 명의로 일단 가등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이 또 이제 통정허위 표시나 무효인데, 어차피 무효인데 확실하게 하려고 갑이 을에게 요 매매 의사를 허위 표시를 철회까지 했어요. 철회까지 했어요. 어차피 무효이기도 하고 철회까지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무효니까 을은 본등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3번 허위 표시. 근데 을이 다 무시하고 본등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본등기 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본등기를 제가 박스 쳐놓고 그 밑에 이제 또 박스로 이제 해놨는데, 이 중간에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이 을이 본등기를 어떻게 했냐면, 을이 갑에게 먼저 소제기를 합니다. 마치 계약이 진짜 있는 것처럼. 통정허위 표시인데 어쨌든 매매계약서에 있으니까 계약서 작성했을 거 아니야. 그걸 이제 법원에 들이밀어가지고 증거로 제시해가지고 을이 1심에서는 승소합니다. 매매계약 있네 이러고 승소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2심 항소해갖고 올라가서, 야 이거 매매계약 있는데 허위 표시네. 그러면 을 소유권 취득 못하네. 그래서 이번에 을이 패소. 그러니까 1심 승소 판결이 나중에 취소되고 결국 2심에서 허위 표시가 밝혀져갖고 을이 패소로 확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을이 자 이제 뭘 이용했냐면, 이 1심 판결 이겼잖아요. 요거 판결문 있잖아. 그죠? 1심 판결 이겨갖고 판결문 있는데, 이거 2심에서 취소된 판결문이라 효력이 없는 판결문인데, 요걸 이제 악용을 해요. 요걸 들고 가갖고, 그죠? 등기관한테 들이밀은 다음에 요걸로 가지고 본등기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을이 이렇게 본등기를 했는데, 이 본등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이 사실은 그죠, 취소된 1심 판결문을 들고 가서 허위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실 거의 위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거의 위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받은 거예요, 본등기를. 그래놓고 이제 을이 그 배우자인 병에게 이제 재산 분할로 넘겨주고, 병은 또 정에게, 정은 또 무에게 각각 이제 매매 팔아먹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제3자가 되냐,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 아시겠지만 우리 판례는 전부 다 제3자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을이 등기한 게, 그러니까 이게 병이 제3자가 되려면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제 이해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을이 본등기한 거는 이 통정허위 표시인 매매 계약의 기초에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 이거 1심 판결문 취소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허위로. 그죠? 이해가시죠? 그걸 통해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3자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판례가 좀 어려워서 좀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이제 노트에도 써놨는데, 이게 제가 아까 위조나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갑이 이제 진정 소유자인데 이걸 을이 이제 위조해가지고 등기, 이 사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갑이 진정 소유자인데 이걸 위조해갖고 을이 등기한 다음에 이걸 병한테 넘기고 정한테 넘기고 무한테 넘기고 그러면 우리 민법은 등기에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 등기, 정 등기, 무 등기, 이거 을 등기까지 이거 다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원인 무효 등기잖아. 맞죠?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중간에 이제 매매 계약, 통정허위 표시인 매매 계약이 들어있긴 있지만, 이 허위 표시인 매매 계약 기초에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죠? 취소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등기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위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조 등기 뒤에 등기하면 공신력 없으니까 무효 다 무효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고 판례를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판례 문구가 워낙 어렵게 나와 있어갖고 이제 복잡한데 이제 요걸 아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번 이제 보시면, 갑이 부동산 관리를 위해 을에게 매매 예약을 등기 완료 소유권 전 등기 전 가등기를 맞춰줬고, 그 을이 제기한 가등기 본등기에 기한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거가, 자 1심에서는 을이 승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을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외형상 확정되었으나, 다음 줄, 가등기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에 갑과 을의 통정허위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을의 청구를 기각하는, 그러니까 을의 패소 판결이 선고하고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위 부동산에 가서 을이 갑의 추환항소 어려운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전에 발급받았던 송달 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 그러니까 1심 판결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지고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취소된 1심 판결문 그거를 증명원을 가지고 등기를 맞춰버렸단 말이에요. 위조한 거나 다름없다 그랬죠. 그리고 을의 남편인 병이 재산분할 원인으로 지분소유권 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정과 무가 또 부동산에 가서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순차로 마친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안이 되게 복잡한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 위 부동산에 관한 을 명의의 본등기는 갑과 을 사이의 허위 가등기 설정이라는 통정허위 표시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게 통정허위 표시 자체에 기해서 등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통정허위 표시 의사표시가 철회된 이후에 다음 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1심 판결에 기초해서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란 말이야. 마치 위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에 따라 을명의 본등기를 비롯하여 그 후에 무효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맞춰진 각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등기관에서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화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다 무효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넘어가서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이들은 병정무죠. 이 병정무 등은 을 명의의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제3자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뒤는 이제 꼬랑지인데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통정허위 표시가 실체적으로는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이 을 명의의 가등기가 미처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을 명의의 본등기가 맞춰졌다고 달리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요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설마 달리 볼 수 있다 이러면서 틀리게 낼까 싶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 꼬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만 주세요. 그냥. 이제 꼬리는 뭐냐면 얘네들이 주장하게 이 가등기는 분명히 통정허위 표시 이해가시죠? 이 가등기는 분명히 통정허위 표시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제 등기를 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래도 달리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그런 주장까지 해봤는데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달리 볼 수 없다. 되셨죠? 그래서 무가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의 제3자라고 일단 실제는 이제 무가 달려들었던 사건인데 이 무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원심 판결을 이거 제3자로 봤는데 법률 오해에 잘못이 있다면서 파기됐어요. 그래서 이 무는 제3자 아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얘네들 전부 다 제3자 아니에요. 그죠? 다 원인무효 등기예요. 되셨죠?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4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자, 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도 요거 이제 기존 판례들을 잘 아시면 새로운 판례는 그냥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 판례는 아시죠? 이제 매매계약 당시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이 사람이 공동주택, 호텔 등 신축할 수 있을 줄 알고 땅을 샀는데 나중에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이럴 때 착오 취소 인정 안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장래의 미필적 사실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할 뿐 착오라고 할 수 없다. 하면서 착오 취소 인정 안 해주죠. 그죠? 이거는 그냥 자기가 그냥 기대하고서 이제 들이댔다가 이제 그냥 그렇게 안 돼서 이제 좌절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비교 판례 이제 그 양도소득세, 장래 양도소득세 사건에서는 요건 이제 장래 사실에 대한 착오도 착오다 이러면서 착오 취소 인정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해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더라도 민법 109조 소정에 착오해서 제외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착오 취소 인정해줬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판례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잘 비교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에 그 기존 판례와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하나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별인데 보시면 밑줄 의사표시자가 그러니까 읽어보면 뉘앙스 느낌이 딱 와요. 그래서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을 예측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의사표시의 심리상태와 인식과 대조사실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어야 되는데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착오로 다룰 수 없다.
그래서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하는 경우에 그러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해야 되고 상대방에겐 전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때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존 판례와 똑같은 동지 판례가 하나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 표시 넣어놨지만 실제 사례가 뭐냐면 석유 탐사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약하고 참여를 했는데 당연히 석유가 증산 가능성 훨씬 많이 나올 가능성을 믿고 이제 석유 탐사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잘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자기가 위험 부담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례에 이제 이런 뉘앙스 판례가 나오는지 이제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2020년 판례 문구를 뭐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착오로 다룰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측이나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그런 위험은 스스로 감수해야 된다. 다른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착오 취소를 부정했다. 되셨죠, 그죠? 됐다. 되셨고.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박스는 하얀 별이긴 한데, 이게 하얀 별이긴 한데, 여러분, 이거는 나왔다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제가 이제,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 옆에다 아예 주의라고 써놓으세요. 왜냐? 자, 그 소취하 합의의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소취하 합의의 의사표시 역시 민법 109조에 따라 법률의 내용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판례인데, 우리 넘어서 비교 판례를 보시면, 자, 이게 달라요. 소취하고 소취하 합의가 달라요. 그래서 그 비교 판례 보시면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다. 아시다시피 소송행위는 공법행위로서 우리 107조부터 110조 의사표시 규정 적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표시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였다도 무효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소의 취하는 거기 나왔듯이 취하는 그러니까 원고가 법원에 대해서 하는 소송행위 맞아요. 근데 우리 앞에 돌아와갖고 소취하 합의의 의사표시는 법원 빼고 갑하고 을이 소취하자고 합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손가락 표시 넘어가서 손가락 표시도 써놨는데 맨 밑에 줄에 이제 손가락 표시도 써놨는데 우리 판례가 소취하 합의의 법정 성질은 이게 그러니까 소송행위인 소송계약이 아니라 그냥 사법계약이라고 보는 게 다수예요. 그러면 이거 공법행위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취하는 소송행위고 공법행위니까 의사표시 규정 적용 안 돼가지고 착오로 했다고 해도 뭐 판례는 이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긴 했는데 할 수 없는데 우리 소취하 합의는 이게 사법계약이니까 뭐다? 109조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이거에 되셨죠? 그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아래 밑줄은 뭐 이제 중요 부분이 되는 뭐 기존 판례 법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요거는 좀 조심하셔라.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쪽에 있는 그 하얀 별 박스도 이것도 이제 매우 쉬운 거고 기존 법리예요. 그래서 밑줄 보시면 토지의 현황과 경계의 착오는 우리 중요 부분 맞죠? 원래 있던 판례다. 그죠? 그래서 또 나왔다. 그죠? 그래서 현황과 경계의 착오가 있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때 다음 줄 뒤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된다. 되셨죠? 끝.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밑줄은 그거는 뭐 하나 읽어볼게요. 그것도. 토지 매매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매수인에게 측량을 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냐? 없다는 게 판례 태도예요. 그죠? 그래서 미리 지적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뭐 확인해야 될 주의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태도다. 뭐 이거는 지엽적인 그냥 판례다. 그죠? 이런 게 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6절 의사표시 효력 발생 가시면 이것도 이제 2020년 판례인데 이것도 뭐 기존 법리예요. 뭐냐? 우리 도달주의인데 우리 도달주의에서 도달의 의미는 요지 가능성설이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발전된 형태의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 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게 요지설도 아니고 우리 요지 가능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었던 사정만으로 과연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하는 게 맞냐? 아니죠. 이렇게 부정하는 게 오히려 신의 측에 반하죠.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한 수치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의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요지 가능성 소리. 그죠? 그러면 그 요지 가능성 한때가 언제냐? 수치 거부시다. 그래서 그거 하나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수치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요지 가능성설인데 상대방이 등기 우편 수치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요지 가능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경우는 수치 거부 시에 의사표시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 되셨죠? 그리고 그 밑에 밑줄 안 꺼놨는데 뭐 우편물의 수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치를 거부를 한 상대방이 증명한 책임이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굳이 뭐 암기 안 하셔도 아실 수 있을 거다. 되셨다. 그래서 여러분 최신 판례 보시면 이제 기본 이제 그 법리에서 조금씩 뭐 발전이 되는 형태로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7장 조건과 기한 기간이다. 자, 요거는 이제 조건이냐, 뭐, 아니, 조건이 아니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판례인데, 보시면. 갑과 을이 빌라 분양을 갑이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우리 요즘은 건물 짓는 사람 따로 있고, 이제 파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좀 팔아줘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이제 넘어가서 특약사항으로 분양 계약 기간 완료 후 미분양 물건은 이 팔아주기로 한 갑이 모두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분양 위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양을 열심히 했는데 미분양분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다 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구 자체는 분명히 미분양 물건은 갑이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한다 그랬는데 말이 조건이라고 이제 무조건 조건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보시면 자, 이때 제가 이제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 다 설명드린 내용이 조건과 이제 불확정 기한 구별할 때 자, 발생할 때는 이행을 해야 되고 발생 안 하면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라 그랬죠. 그럼 과연 이때 당사자의 의사가 그죠? 이제 이 사람의 목적은 분양 계약을 뭐 예컨대만 70%를 완료했다 그러면 70%만큼은 성공했으니까 그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분양 30%가 남았는데 그 미분양 30%를 자기가 인수를 안 하면 70% 성공시킨 것도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의미예요? 아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갑이 빌라 분양을 전부 완료하지 못한 채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도 갑이 이미 분양하거나 인수한 세대만큼 을에게 이익이 된다면 신의 측에 비추어 갑에게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게 옳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미분양 물건을 인수 안 해도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특약사항은 갑이 분양계약 기간 만료 후 미분양세를 인수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내용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게 계약의 효력 발생 자체가 좌우되게 하려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해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미분양분을 인수 안 하면 그때까지 성공시킨 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021년 판례 그 마지막 다음 하얀 별 박스인데요. 이건 쉬워요. 우리 150조 2항이죠. 이게 이제 이른바 조건 성취에 있어서 반신의행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0조 2항은 조건 성취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반신의행이니까 신의 측에 반하냐 안 반하냐가 문제죠. 근데 밑에는 뭐 쉬워요. 읽으면 당사자들이 조건을 약정할 당시 미처 예견하지 못할 우발적 상황에서 자, 상대방의 이익에 대해서 적절히 배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신뢰한 선행위가 모순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거나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이럴 때는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되셨다. 그죠? 어렵지 않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 전까지 봤는데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부터 소멸시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